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에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울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2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 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 고급 1.200톤 잠수함 박위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위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위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구 0.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 VLS를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품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안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 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수리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장 열광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주일 미국 대사가 미국 의회와 일본 방위성이 미 군함을 일본에서 수리하는 방안을 미국 군함에 일본 조선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차지했던 일본 조선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일본 미군 기지 밖에서 전투함을 보수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내의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군함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군함을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방위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의 주요 함정인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 함조차 보수하는데 평균 26일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비어있는 일본 조선소에서 군함을 수리하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일본 조선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은 최근 한국,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어서 미군함점 수리 일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의 조선업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처음 나왔던 올해 5월만 해도 미군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일본의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을 믿기 어렵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틈만 나면 사고를 당하는 선박들이 대부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충돌 사고로 멈춰버린 컨테이너선 원 오르페우스 호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했고 게다가 최근 들어 홍해에서 일본의 화물선은 물론이며 군함까지도 후티 반군들의 먹잇감이 되는 망신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홍해에서 일본 해운기업 니폰 유센이 용선한 갤럭시 리도호가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는가 하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센트럴 파크호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되어 자신들이 혼비백산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헬이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상에서는 반군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 군함을 노리는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해군력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결국 지난 5월만 해도 일본만 고려하던 미국이 군함 수리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중국은 전 세계 조선소의 4,5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미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021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설계, 조선소 레이아웃, 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 조선소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 기술도 이렇습니다. 군함 건조는 항공기나 우주선과 같이 첨단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력 부족은 물론 시설도 낡아서 건조 비용은 비싸고 건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미국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자회사인 나스코 조선소의 비용 초과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미국 핀칸티에리 마린 그룹의 새로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건조를 의뢰했지만 예상 비용이 넘어서 중단했을 정도로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2020년 말 당시 미국 의회 예산국이 내린 호위함 10척의 건조 비용은 최소 123억 달러, 약 15조 5,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의 초기 추정치보다 약 40% 더 많은 금액이었고 미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함 건조만큼은 해외에서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절반 가격에 건조하고 인공지능 AI과 자동화 공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군함을 건조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해군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군함의 절반 가격으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은 군함 건조 시 모듈식 구조, 로봇공학, AI, 자동화 공정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를 의뢰하면 민감한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존스법 존즈 액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우려 및 자국 조선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군함 건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효율적인 군함 제조와 생산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미 해군이 아시아 동맹국의 민간 조선소를 이용해 군함을 유지, 수리 및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이 프로젝트의 유력한 동맹국은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한 곳은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현재 미국은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일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 함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50척 이상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언뜻 보면 무승부로 보이지만 결국 승부는 손실된 함정을 누가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가로 판가름 나며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함정을 보강할 수 있는 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이 있는 중국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사문제 전문가들조차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 함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6년이 걸리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군 수품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로널드 오르크 의회 조사국 CRS 분석가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함의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한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함 제조 속도에 있어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야 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은 한국의 효율적인 구축함 건조 능력을 인정했으며 중국을 감시하는 정조대왕함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필요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의 최신 함정인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은 1800km 밖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고 북한 전역에서 발사된 탄도탄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역과 일본 전역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북한이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에 상공으로 쏜 발사체도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남해 먼바다 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한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정조대왕함을 눈으로 직접 본 미국 칠함대 사령관은 정조대왕함을 보고 아름답다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수상함은 보통 잠수함에 취약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채만한 크기의 통합소나 체계를 넣어 대잠 방어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대잠 어뢰 홍상어도 탑재해 장거리에서 다가오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상으로부터 12km 높이에 있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식별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다기능 복합 전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바다 위의 주도권도 일본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유문 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 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 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 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 조선과 베트남 국영 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 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 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롱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인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 대중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 위도도와 붙어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워를 조코 위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워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하르토의 사위이고 수하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하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라고 해도 프라보워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이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이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워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이의 인기를 등에 업을 만도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이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워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 왕조의 하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정적인 조코이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이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워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의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에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워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이 대통령은 2030대 젊은 층에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워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이의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합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워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이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워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이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이 프라보워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워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워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이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불과한데 당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의 기득권이 팽배해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 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에 상충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이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모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이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이 프라보어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 분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어,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어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어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이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PDIP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밤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 PD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